안녕하십니까. 로우라이더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 토양 강의에 이어서 재배학 4강 수분환경입니다. 4강 수분환경, 5강 온도와 광환경, 6강 대기환경은 이 3개 강의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그냥 가볍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수분의 역할, 그 다음 수분의 이동이 이제 토양에서부터 식물체, 대기로 이동이 되는데요. 요 이동 과정을 한번 보고, 그리고 그럼 이동에 관여하는 요인들, 그리고 수분의 배출 형태, 배출 형태는 그 증산작용도 있을 테고 일액 현상도 있고요, 일비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작용들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수분장애, 수분장애라는 것은 수분이 많을 때 적을 때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식물체에서 이제 수분의 역할입니다. 식물체는 그 자체만으로, 식물체 그 자체의 70에서 9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물이 이렇게 뿌리에서부터 줄기와 잎과 어떤 이런 꽃까지 각각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그 세포의 대부분이 수분으로 채워져 있고요. 그래서 그 세포를 수분으로서 이제 팽합을 유지함으로써 얘가 식물체가 이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은 식물 세포 구성 물질의 주요 성분이면서 식물 세포의 원형질을 구성하고 식물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아울러 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양분의 용매 역할을 합니다. 각종 효소를 활성시켜서 식물의 대사작용을 촉진하기도 하고요. 그 또한 외부 온도에 반응해서 식물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이 수분의 역할입니다. 그럼 이제 수분이 식물체 내에서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수분의 이동 루트는 토양에서부터 식물체를 거쳐서 대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수분 포텐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물체의 에너지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합쳐서 이제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수분 포텐셜에서 얘기를 할 때는 물의 이동 속도가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속도가 아니고 엄청 느린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실제적으로 운동 에너지는 거의 무시를 해도 될 정도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의 위치나, 이제 수분이 땅에 있느냐, 아니면 식물체 내에 있느냐, 아니면 잎에서 이제 공기로 빠져나가기 직전이냐, 이런 위치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생기는 어떤 포텐셜 에너지만 수분 이동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수분 포텐셜 에너지를 단위는 바나 MPA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이제 다음 장에서 한번 보시죠. 이제 앞서 봤듯이 그 식물체 내에서 물의 이동은 매우 느리므로 그 운동 에너지에 의한 수분 포텐셜은 무시를 할 수 있는 수준이고, 결국 식물의 수분 포텐셜은 압력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이제 압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이 되고요. 삼투라는 것은 농도를 얘기를 하는데,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수분이 이동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증산작용은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증산작용으로 인해서 수분이 잎에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식물체 도관부 내에서 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쪽은 압력이 낮아지는 상태죠. 그리고 뿌리에서는 수분이 흡수가 돼 가지고 뿌리 내부 쪽에서는 수분 압력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즉 물이 상부로 이동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삼투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식물체 수분 이동의 가장 큰 원동력은 증산작용인데, 삼투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뿌리 외부에는 순수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 식물체 내에는 무기염류라든지 어떤 염분들의 영양소들이 물과 함께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물체 내에는 농도가 높게 되고요. 식물체 외부에는 순수물이기 때문에 농도가 낮은 물이 존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식물체의 세포 벽을 통해서 농도를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수분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수분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삼투에 의한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식물에서 이제 이런 원리로 식물은 물을 흡수를 하는데, 이제 증산작용에 의한 어떤 압력, 응집력 이런 부분으로 물이 흡수가 되고, 이제 일부는 삼투에 의해서도 농도 조절을 위해서 수분이 식물체 내부로 이동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설명드릴 것이 이제 증산작용인데요. 증산작용도 마찬가지로 증산작용을 얘기를 하려면 광합성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광합성 얘기를 지금 매번 강의에서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광합성 얘기는 중요한 얘기라서 여러 번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광합성이라는 게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 에너지가 합쳐져서 포도당을 생성을 하고요. 그 부산물로서 산소와 물이 잎의 기공을 통해서 대기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기공을 통해서 물과 산소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물이 기공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이제 물이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감으로써 뿌리로부터 물 분자가 이동이 돼서 잎을 통해서 공기로 빠져나가는 이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증산작용이 잘 됨으로써 이제 광합성을 위한 수분 공급, 그 다음 물이 이제 증산작용으로서 물이 이동이 된다는 것은 물만 이동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양분도 같이 이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증산작용으로서 물이 빠져나감으로써
식물체 자체의 어떤 체온 조절의 역할도 하는 것이 이제 증산작용입니다. 자,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되는 여건에서는 활발하게 되는 여건에는 이제 온도가 높거나 아니면 빛이 강해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되거나, 그리고 연풍이라고 하는데요. 약한 바람이 살랑살랑 쳐주면 저희가 신체에서 땀이 식는 원리와 같이 수분 증발이 훨씬 빠르게 돼요. 그러면 수분이 더 빨리 빠져나가게 되고, 더 빨리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은 물 공급이 더 빨리 된다는 얘기고, 물 공급이 빨리 된다는 것은 또 광합성도 더 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광합성이 많아지게 되면 생산량 증가도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증산작용입니다. 자, 앞서 보았듯이 증산작용은 수분 상승 이동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수분이 뿌리에서부터 도관부를 통해서 잎으로 가서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되고, 그 광합성을 하게 돼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산소와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 수분 상승 이동에 관여하는 주 요인이 증산작용이고, 그럼 증산작용으로 인해서 잎에서 수분이 날아가면 수분은 또 수분끼리 끌어당기는 장력이 있어서 이게 엄청 빨리 흘러가 버리면 장력을 무시할 정도로 빨리 가버릴 텐데,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수분끼리 끌어당기는 장력으로 계속 이렇게 그 어떤 물의 기둥을 형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끌고 나가게 되고, 이제 마찬가지로 도관부 내의 물 분자끼리의 강한 음직력으로 계속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뿌리에서의 어떤 삼투라든지 나머지 모세관 현상이라든지 이런 근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조적인 역할로 물이 이제 상승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요 요소는 증산작용이고요. 그리고 물과 물끼리의 장력과 응집력으로 인해서 수분이 이동이 됩니다. 자, 이제 증산작용을 설명을 했고, 수분의 이동에 이제 증산작용 이외에 다른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현상이 일액 현상과 일비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일액 현상이라는 것은 아까 광합성으로 인한 증산작용은 기공을 통하여 기체 상태로 수분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액 현상이라는 것은 잎의 기공이 아닌 그 잎이나 아니면 잎 끝에 이렇게 옆에 그림에도 있는데 물방울이 특히나 아침 일찍 보면 이렇게 맺혀 있는 현상들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물이 지금 액체 상태로 지금 배출되고 있는 거죠. 얘는 기공을 통해서 광합성의 부산물로서 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야간 기간에는 햇빛이 없기 때문에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호흡만 하고 있고 뿌리에서 수분은 또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흡수가 되고 있는데 광합성으로 수분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근압이 증가가 하게 되고, 근압이 증가를 하니까 끝단으로 물을 밀게 됩니다. 이제 수분을 잎의 끝부분으로 밀게 되니까 그 잎에서 있는 배수 조직이라든지 수분샘을 통해서 물이 밀려 나오는 현상을 일액 현상이라고 합니다. 증산작용이라는 차이가 있죠. 액체 상태로 배출되느냐, 기체 상태로 배출되느냐, 기공을 통해서 배출되느냐, 수공을 통해서 배출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비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 줄기가 절단이 되거나 아니면 도관부에 어떤 구멍, 우리 고로쇠 같은 거죠. 도관부에 구멍을 내면 그 도관부에 상처를 입은 부위, 절단 부위에서 다량의 수액이 배출되는 현상을 일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러면 이제 저희는 증산작용과 일액 현상과 일비 현상의 차이점을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수량이라고 있는데, 요수량이 뭐냐면 이제 광합성의 재료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한데,
그 광합성의 산물로 건물을 생산을 해내잖아요. 포도당을 생산을 하는데 소비됐던 수분의 양을 요소량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 수분의 양이라는 거는 증산 개수와 같은 의미로 통상적으로 쓰입니다. 증산을 얼만큼 잘 했는 개수에 대해서 이제 증산이 잘 됐다는 거는 물을 그만큼 소비를 많이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증산 능률이라고 있는데, 증산 능률은 뭐냐면 동일한 수분으로 어떤 식물은 건물량을 100g을 만드는 놈이 있을 것이고, 어떤 식물은 50g밖에 못 만드는 식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건물량을 나타낸 그 같은 물량으로서 얼마나 증산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 효율을 얘기를 하는 게 증산 능률이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소량이 작은 작물들, 물을 많이 필요치 않은 작물들은 증산 능률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생산해내는 그 과실이라든지 포도당 양이 얼만큼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물별 요소량입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어떤 작물이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지, 어떤 작물은 물을 적게 필요로 하는지, 이런 그 작물별 요소량을 적어놓은 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라고 하는데요. 관계라는 것은 그 물될 관자에 물될 개자입니다. 즉 작물 생육에 필요한 수분을 인위적으로 농지에 공급을 하는 것을 우리는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관계의 효과는 물을 공급하니 당연히 수분 공급이겠죠. 자, 수분 공급을 하게 되면 이제 필수 요소 등 땅에 녹아 있던 그 필수 요소나 뭐 미량 요소나 이런 것들을 물과 함께 식물체에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온 및 고온 피해 조절인데, 고온 피해는 당연히 이제 뜨거운 태양이나 어떤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물 공급해 줌으로써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인 거고요. 보온이라는 것은, 자, 물이라는 것은 액체 상태잖아요. 즉 0도씨 이상의 상태입니다. 물은. 근데 극한의 저온 0도씨 이하가 되는 조건에서 그 특히나 하우스 같은 데도 한 번씩 쓰는데요. 하우스가 이렇게 있으면 하우스 천장에 계속 물이 흐르게끔 하는 보온 방법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 계속 물이 흐른다는 것은 천장의 온도는 항상 0도씨보다 떨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서 보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토양에 공급함으로써 누적된 염류라든지 유해 물질을 씻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충, 토양선충, 토양전염병, 병용균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관계의 종류인데요. 관계는 이제 지표관계, 지표면을 따라서 물이 흐르게 이제 관계를 하는 것이 지표관계. 살수관계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중에서 물을 뿌리는 것을 살수관계라고 하고요. 지하관계는 그 지하에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지하를 통해서 토양에 직접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을 지하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류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국내에도 간혹 있긴 하지만 저기 베트남이나 이런 쪽 보면 그 산간 지역 농사 짓는데 보면 이렇게 막 층층으로 막 논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최상위층에 위치한 논에 있는 용수를 그 논을 거쳐서 하류에 위치한 논까지 계속 보내면서 이렇게 관계를 하는 것을 원류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수 관계는 논토양에 저희가 한참 논토양에 하는 관계법으로서 이제 항상 물에 잠기게끔 하는 것을 담수 관계라고 하고요. 보온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냉해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0도씨 이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관계법을 보온 관계라고 합니다. 자, 작물의 수분장애인데요. 작물의 수분장애는 수분이 많을 때 생기는 장애를 건조해라고 하고, 그 다음 수분이 없을 때 생기는, 수분이 너무 과해서 하는 장애를 습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건조해를, 이게 참 한자어라서
상당히 좀 혼동이 오는 부분인데요. 한해라고 합니다. 한해. 근데 한해가 어떨 때는 가물 한자고 어떨 때는 또 찰 한자예요. 그래서 한자를 봤을 때 한자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한해라면 건조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해라고 하면 또 추위로 인한 장애를 또 한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거는 좀 뭐 일본식 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한자 용어를 씀으로써 이렇게 좀 더 혼동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건조해는 작물이 수분 부족으로 받는 생육 장애를 말합니다. 그러면 건조해의 주된 원인으로는 토양 수분이 없겠죠. 토양 수분이 없기 때문에 건조해가 오고, 근데 반면에 토양 수분이 충분한 경우에도 건조해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작물마다 다르겠지만 뿌리 생육에 수분을 과하게 필요치 않는 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양에 우리가 고상, 기상, 액상, 삼상이라고 해서 50%, 25%, 25%일 때가 최적 조건이라고 앞선 강의에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근데 토양에 이제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요. 액상이 25%보다 훨씬 많은 조건이 됐다 이거죠. 그럼 물이 충분히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식물들은 물이 너무 많게 되면 뿌리 생육을 더 안 하려고 해요. 물이 오히려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물을 찾기 위한 뿌리를 계속 뻗어 나가거든요. 근데 물이 많게 되면 뿌리 발달을 별로 하지를 않아도 수분 흡수가 되기 때문에 뿌리 발달이 저해가 돼요. 물이 계속 많은 상태에서는. 그럼 뿌리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로 인한 또 물이 많다 보니까 기상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저하가 되고, 호흡이 저하가 됐다는 것은 앞선 강의에서 얘기를 했지만 호흡이 저하됐다는 것은 에너지를 제대로 못 풀어내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에너지와 양분이 저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뿌리 기능이 갈수록 저해가 되면 식물은 물을 이제 뿌리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뿌리를 통해서 물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가 바로 수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건조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뭐 요거는 다른 뭐 비슷한 얘기인데 그 작물이 아마 좀 키워보신 분들은 보셨을 현상일 수도 있는데, 낮에 햇볕이 아주 좋은 날, 특히 오전에 보면 이 상부에 잎들이 축 처져 있는 거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상부 잎이 축 처져 있어요. 밑에 잎들은 그나마 조금 이렇게 팔팔한데 해가 이렇게 좋은데 왜 축 이렇게 처져 가지고 약간 물 먹은 듯이 이렇게 축 처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바로 뿌리에서 수분 흡수가 안 된 건조입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냐면, 자, 날이 아주 좋고 햇볕이 좋은 날에는 광합성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럼 광합성이 활발한다는 것은 상부 잎 쪽에서 이제 햇볕을 받았던 잎에서는 물과 산소가 과다하게 빠져나가 버린 상태입니다. 물과 산소가 빠져나가 버린 상태인데 뿌리에서 물 공급이 원활치가 않아요. 뿌리 생육이 좋지가 않아서. 그러면 자, 이렇게 뿌리에서 물이 공급이 돼서 세포의 팽합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뿌리에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빠져나간 만큼 물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간 만큼 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잎이, 상부 잎들이 축 처지고 이렇게 힘이 없는 듯한 축 처져 있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후 이런 증상이 있다가 이제 이게 오후가 돼요. 오후가 되고 해가 이제 많이 떨어지고 광합성이 멈춘 상태에서는 이제 다시 팔팔하게 살아나는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작물이 괜찮아졌네? 왜 아침에만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리적으로는 이런 원리입니다. 뿌리가 원활치 않아서 수분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광합성에서 빠져나가는 물만큼 그 잎에 그 수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을 보시면 뿌리 생육이 좋지 않구나, 아니면 그 도간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작물 진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조해 발생 기구. 그 건조해가 발생을 하면 일단 건조가 되면 세포에 탈수 증상이 생기고, 그러면 세포에서 물을 공급을 제대로 못 받으면,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세포가 물을 갑자기 막 받아들이면 급격하게 세포가 팽창이 되고 세포 파열이 됩니다. 우리가 논밭에 물을 줬는데 갑자기 햇빛이 쫙 쬐었을 때 땅이 갈라지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으로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수분 부족으로 인한 대사작용으로는 이제 수분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광합성이 올려가 수분이 있으니까, 수분이 적으면 광합성이 저하가 되겠죠. 그리고 수분이 토양으로부터 도간부를 통해서 이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같이 이제 물뿐만이 아니라 물에 이제 양분을 실어서 양분까지 같이 전달이 되는데, 양분 전달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 양분 이동이 저하가 되는 것이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식물체 내에 팽합이 저하가 돼서 잎이 축 처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습해는 아까 건조에는 수분이 부족한 거고, 습해는 수분이 과한 거고요. 이제 수분이 과하게 되면 이제 앞서 얘기한 바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분이 과습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그 토양 산소의 부족으로 뿌리가 손상이 되고, 이제 뿌리가 이제 심하게 계속 과습 상태로 있으면 썩게 돼요. 수분을 인해서 이제 이제 뿌리가 부패가 되고, 이제 뿌리가 부패가 되면 지상부가 황화가 되고 고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습해 발생 기구도 이제 과습에 의해서 이제 산소가 부족하면 뿌리 호흡이 장애가 생기고, 호흡 장애로 인한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증산작용과 광합성이 저하가 되고, 증산과 광합성이 저하가 되면 생장이 쇠퇴하고 수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과습 상태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과습이다 하면 환원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환원, 논토양에서 설명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요. 환원 상태가 되면 그 환원에 의한 환원성 유해 물질이 발생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황화철하고 황화수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해라고 하는데요. 수해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수해가 맞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유발되는 피해고요. 그럼 비가 많이 와서 이제 토양이 붕괴가 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토양 침식이 일어나서 그 유토에 의해서 이제 농지가 파괴되거나, 아니면 매몰되거나, 아니면 그 과다한 물로 인해서, 유수로 인해서 농작물이 도복이 되거나 손상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도복이라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죠. 주로 화분과 벽과 가에서 분어라는 식물들이, 분어는 제가 앞선 강의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분어라는 식물들의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도복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해로 인한 병충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 이상 수분 환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뒤에 강의들도 온도, 광환경, 대기 환경들이 남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수분 환경도 지금 오늘 설명에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대기 환경하고 온도, 광환경, 대기 환경까지 하면 환경적인 부분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분 환경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